여러분, 혹시 해외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자마자 심사관의 환한 미소를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차이니즈라는 질문에 씁쓸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 세계가 코리안이라며 먼저 반갑게 다가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열풍 속에 최근 충격적인 실체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품격을 시샘한 일부 중국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복제하듯 베껴 가짜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공항과 쇼핑몰을 누비며 한국인의 이미지를 훔치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무리 흉내내도 진짜 한국인의 DNA는 단 3초면 구별된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베테랑 승무원들조차 한국 노선을 서로 맡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웃 나라가 그토록 시샘하는 대한민국 국민만의 독보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엔젤라입니다. 저는 두바이에서 이벤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와 VIP 행사를 기획하는 일이었죠. 일정 하나가 잘못되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적인 망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15년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항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동하는지, 시스템이 언제 무너지고 또 어떻게 복구되는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을 해결했던 순간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이라도 멈칫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로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 경험상 웬만한 일로는 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새벽 5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두바이 몰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카푸치노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르즈 할리파가 바로 보이고 있었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 꼭대기부터 새벽빛이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은 회색에서 금빛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 위에서 누군가 꿀을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바이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풍경이었죠.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배달 트럭들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시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시간이었죠. 저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특별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빛이 건물 위에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시드 알막툼이었습니다. 그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라시드는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시드에게서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이미 무언가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라시드는 두바이 국제공항 터미널 운영 총책임자였습니다. 그 공항은 1년에 9천만 명 이상이 오가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가운데 손꼽히는 곳이죠. 그는 그곳에서 거의 20년 동안 시스템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활주로가 긴급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허둥대는 순간에도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화물기가 활주로에서 화재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는 팀원들에게 마치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목록을 읽어주듯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엔젤라.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묘하게 팽팽하게 조여있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억지로 눌러두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지금 당장 공항으로 와요. 지금 바로. 저는 보안 위협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활주로 사고냐고도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새벽 6시도 되기 전에 공항으로 오라고 하는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잠시 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여행자들이 있는데요. 이 공항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직접 와서 봐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게이트를 통과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데 잠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라시드 알 막툼이 할 법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데이터와 절차, 운영 지표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 같은 표현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간대에 두바이 공기는 아직 서늘합니다. 춥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몇 시간 뒤면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서늘함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 이름은 파하드였습니다. 두바이에서 몇 년째 운전을 해온 사람이었고 이 도시의 거의 모든 도로와 지름길을 알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공항 방향의 큰 도로로 들어선 지 몇 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파하드가 룸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공항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비가 올 것 같다고 말하듯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아침 내내 옆을 지나왔는데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더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에너지가 달라요. 저는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파하드는 공항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도 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수십 번씩 공항 옆을 지나가는 택시 기사였죠. 그런데 몇 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이 오늘은 뭔가가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입구가 앞 유리창 너머로 보이기 시작할 즈음, 제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낮은 수준의 경계심이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며 쌓인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거라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 라시드는 이미 터미널 3 VIP 라운지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모습인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얼굴에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턱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 아래에서 그의 눈이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막 보고 왔을 때 짓는 그 특유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두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클로에라고 소개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수석 승무원이었고 국제 노선에서 15년 동안 근무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 승객들을 상대해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도 1000m 상공에서 의료 응급 상황을 처리한 적도 있었고 난폭한 승객을 제지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승객도 어떤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승객도 모두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금속 기체 안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죠. 쉽게 놀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낼 때 그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직 무언가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울 노선에서 본 일을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중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나라 승객들과 일해봤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승객분들은요, 제가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탑승 과정도 달랐고 기내식 서비스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랐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울 노선에서 통로에 서 있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같은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인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때 라시드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측정값, 운영성과 통계.
이벤트 디렉터로 일해온 저는 그런 숫자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스템이 언제 원활하게 작동하고 언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들이었죠. 라시드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데이터를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게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라운지 창밖으로는 메인 터미널 바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유리벽 사이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출발 안내판을 올려다보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 늘 그렇듯 잘 정리된 혼잡이 일정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시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터미널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라시드는 터미널 바닥의 한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여행객 무리처럼 보였는데 공항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캐리어를 들고 있는 사람들,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들,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그때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리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약 30초쯤 지나자 라시드가 왜 새벽 5시에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는 한국인 단체 여행객이었습니다. 대략 40명에서 50명 정도였고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노부부 몇 쌍이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도 있었으며 젊은 여행객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봐도 줄의 형태가 매우 반듯했습니다. 거의 기하학적으로 보일 만큼 정돈되어 있었죠. 줄이 흐트러지거나 넓게 퍼져 있지도 않았고 필요 공간의 몇 배를 차지하며 구불구불 꺾이는 공항 특유의 줄 모양도 아니었습니다. 줄은 조밀했고 거의 일직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여권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미 여권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었고 이미 필요한 페이지까지 펼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공항에 수백 번은 와봤습니다. 직접 이 줄에 서본 적도 있고 줄이 보통 어떤 모습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동안 클로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울 노선을 맡았을 때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같은 장거리 노선을 오래 담당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 단체 승객들이 탑승할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탑승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국제선에서 이코노미 승객 150명을 탑승시키는 데에는 보통 25분에서 35분 정도가 걸립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걸리기도 합니다. 과정은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자기 탑승 그룹이 호출되기도 전에 게이트 앞에 몰려들고 탑승 브리지 입구를 막습니다. 기내로 들어와 자기 열에 도착하면 기내 가방이 선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두고 씨름하느라 통로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재킷을 벗어 어디에 걸어야 할지 찾는 동안 통로를 막기도 하고 좌석 등받이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겠다며 승무원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승무원은 통로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다른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합니다. 결국 앉기 전에 끝냈어야 할 일들을 대부분 좌석에 앉은 뒤에 처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서울 노선에서 객실 앞쪽에 서서 한국인 승객들이 탑승하는 모습을 보던 순간 클로에는 바로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15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이상함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탑승권을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고 열 번호가 어느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통로에 서서 살펴보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마치 비행기에 타기 전에 이미 좌석 배치를 모두 외워온 것처럼 곧바로 자기 좌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반이었습니다. 클로에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서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승객들이 가방을 선반에 올리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각자 가방을 올릴 때 거의 의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가방의 각도를 맞추고 끝까지 밀어넣고 다음 사람의 가방이 옆에 들어갈 공간까지 생각해 위치를 잡았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말입니다. 선반 공간의 모양을 미리 생각해두고 자신의 가방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미 계획해온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비행기의 전체 탑승 과정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 150명이 탑승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4분이었습니다. 클로에는 그 기록을 나중에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종의 표준 탑승 시간은 28분에서 32분 사이였습니다. 이코노미 전체가 20분 안에 탑승을 마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14분이었습니다. 탑승 문이 닫히고 탑승 브리지가 물러난 뒤 클로에는 앞쪽 갤리에서 옆에 있던 승무원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방금 저 일어난 거 맞아요? 그러자 그 승무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저는 클로에에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안전벨트였습니다. 아직 아무런 안내 방송도 하지 않았고 안전 영상도 시작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 점검을 위해 객실을 걸어가 보니 한국인 승객 전원이 이미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고 벨트를 채운 상태였으며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이미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클로에는 객실 전체를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전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요청하기 전에 말입니다. 클로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라시드는 제 표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설명하려 했던 상황을 제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시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직 진짜 중요한 부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장면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공항으로 왔습니다. 클로에도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태블릿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서울 노선 여러 편의 기내 보안 카메라 영상이 담겨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순항 고도에서의 이코노미 객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기내 조명이 켜져 있었고 승객들은 각자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끝에서 식사 카트가 통로 저 멀리에서 나타났습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안내도 없었습니다. 카트를 밀고 있는 승무원도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객실 안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한 명씩 차례로 트레이 테이블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아니었고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손을 앞으로 뻗어 트레이를 수평으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그 위에 올린 채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트가 한국인 승객들이 앉아있는 첫 번째 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 구역의 모든 트레이가 이미 내려와 있었고 모든 승객이 승무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무엇을 먹을지도 결정해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승무원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직 노트북을 정리하지 못한 승객 때문에 멈출 필요도 없었고 잠깐만요 하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승객도 없었습니다. 식사 카트는 그 구역을 마치 빈 통로를 지나가듯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클로에는 영상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반적인 장거리 비행에서는 이코노미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부터 끝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노선에서는 같은 서비스가 40분 만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승객 수도 같고 메뉴도 같고 카트도 같은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카트가 도착하기 전에 승객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서비스를 더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개별 승객에게 더 여유 있게 응대할 시간도 생깁니다. 잠깐이라도 쉴 시간도 생기고 체력을 다 소진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마칠 수 있습니다. 클로에는 서울 노선을 몇 번 더 맞고 나자 승무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소문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레이오버 기간 동안 호텔 로비에서, 기지의 승무원 라운지에서, 몇 달이 지나자 서울 노선은 에미레이트 항공 선임 승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노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경력과 연차가 쌓여 원하는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베테랑 승무원들이 서울 노선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서울이라는 도시가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노선에서는 승객들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시드는 항공사 내부에서도 이 패턴을 데이터로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임 승무원들이 서울 노선을 신청하고 만족도 점수에서도 서울 노선이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승객 만족도뿐 아니라 내부 승무원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의 행동 자체가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클로에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승객들도 비슷합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본 승객들은 예의 바르고 조용해서 도쿄 노선 근무도 편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에게는 그것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배려였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만들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앞을 비켜주는 승객과 그 사람이 오기도 전에 이미 길을 터놓는 승객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이어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노선에서 중국 승객들이 그 행동을 따라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카트가 오기 전에 트레이를 미리 내려놓거나 평소보다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클로에는 잠깐도 고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3초면 됩니다.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형식만 따라 하는 경우는 금방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를 내리자마자 통로 너머로 큰 소리로 말을 걸거나 옆 사람 공간으로 팔을 뻗거나 필요하지 않은 일로 승무원을 부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따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배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때 라시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와 탑승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를 직접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난 1년 동안 물류 분석가들이 추적해온 터미널, 이동 시스템 데이터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면 공항이 왜 실제로 공간 배치를 물리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라운지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라시드를 따라 터미널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라시드는 VIP 라운지에서 저를 데리고 메인 터미널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침 러시아워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터미널 3의 천장은 너무 높아서 건물 안이라기보다 거대한 지붕 아래에 있는 도시의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공항 직원들은 전동 카트를 타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4개 언어로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시끄럽고 빠르고 완전히 압도당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이 익숙했습니다. 이 터미널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와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같은 공간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의 걸음에서 지금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체크인 카운터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메인홀 가장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십 개의 체크인 카운터가 열려 있었고 건물의 넓은 공간을 가로지르며 긴 줄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카운터 앞에서는 공항에서 늘 보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줄은 뒤섞여 있었고 흐름은 느렸습니다. 작은 지연들이 계속 쌓이면서 전체 흐름이 거의 기어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카운터에서는 막줄 맨 앞에 도착한 남자가 작은 냉장고만 한 배낭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직원은 기다리고 있었고 뒤에 선 사람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주머니를 열어 들여다보고 다시 닫았고 다른 주머니를 다시 뒤졌습니다. 직원은 이미 이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결과를 다 알고 있는 듯한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다른 카운터에서는 한 가족이 가방이 무게 초과라는 말을 막 들은 상태였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열려 있었고 옷을 하나씩 꺼내며 어디에 옮겨 담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득 찬 기내 수화물의 무게를 나눠 담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도우러 왔고 그 사이 뒤에 있던 줄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라시드는 저와 함께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쪽을 보세요. 그는 홀 오른쪽 끝에 있는 몇 개의 카운터를 가리켰습니다. 그 앞에는 한국인 승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줄이 잘 보였습니다. 대략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여권을 손에 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꺼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꺼낼까 생각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손에 들고 있었고 이미 펼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캐리어들은 줄 뒤쪽에 정리되어 있었는데 손잡이가 모두 바깥쪽, 즉 카운터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벨트 위에 올릴 때 돌리거나 다시 잡을 필요 없이 바로 들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때 라시드가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유수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체크인 서비스 슈퍼바이저였고 이 공항에서 18년 동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계산한 바로는 그동안 수백만 명의 승객을 처리해왔다고 했습니다.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매우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거나 놀랍다 같은 표현을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데이터, 평균, 표준 편차 같은 말을 주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눈 뒤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 분 시간 한번 재보세요. 저는 스톱워치를 받았습니다. 곧 한국인 여성 한 분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한쪽 어깨에는 토트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동작으로 여권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집어들고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캐리어를 벨트 위에 올렸습니다. 가볍게 올라갔고 위치도 정확했습니다.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고 저울 위에 가방을 확인하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태그를 출력했고 가방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권과 탑승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멈췄습니다. 1분 22초. 숫자를 확인한 뒤 유수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더 놀라지는 않지만 방금 본 상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했으면 하는 사람의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인 승객의 평균 체크인 시간은 1분 20초에서 1분 30초 사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항상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 공항 전체 승객 평균은 5분에서 7분 정도였습니다. 서류 문제나 무게 초과, 예약 오류 같은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 처리에 15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수화물 무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위탁 수화물 허용 무게는 30kg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승객들이 가방을 저울 위에 올리면 숫자가 거의 항상 29.1kg에서 29.7kg 사이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의 매번 제한 바로 아래였습니다. 유수프는 이 패턴을 몇 달 전에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너무 일정하게 반복되다 보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승객에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공식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29.4kg이 나온 가방을 체크인한 한국인 남성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초과하지 않고 이렇게 딱 맞게 준비했느냐고 말입니다. 그 남자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마치 답이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출발 전에 집에서 무게를 쟀습니다. 전날 밤에 한 번 재고 마지막 짐을 조금 더 넣은 다음 날 아침에 한 번 더 쟀습니다. 유수프는 그 남자가 떠난 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18년 동안 그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수백만 개의 가방을 처리했지만 출발 전날 집에서 가방 무게를 쟀다고 말한 승객을 기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만 하거나 저울 앞에서 처음 문제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라시드는 저를 다시 카운터 구역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터미널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 전용 문을 지나고 경비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통과시켜준 보안 구역을 지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는 모니터링 룸이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길쭉한 공간이었고 벽면 전체가 화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실시간 카메라 영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출발홀, 도착홀, 보안 검색대, 게이트 구역, 수화물 찾는 곳까지. 공항 전체가 한 벽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방 가운데 워크스테이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우리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시드는 그를 겐지 다나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인이었고 몇 년째 이 공항과 함께 일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이자 이동 동선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일은 개별 사람이 아니라 패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흐름이었습니다. 공항 센서가 수집한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비효율이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겐지는 메인 모니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터미널 바닥이 열지도 형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밀도에 따라 색이 달라졌고 승객들이 체크인에서 게이트까지 이동한 경로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승객의 평균 이동 경로를 가리켰습니다. 1.8km. 그리고 다른 선 묶음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선들보다 눈에 띄게 짧고 직선에 가까운 경로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1.4km.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공항 구조는 모두에게 같았습니다. 게이트 위치도 같고 복도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 그룹만 같은 목적지까지 절반 가까운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겐지가 말했습니다. 지도입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공항에 오기 전에 지도를 미리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 승객들은 터미널 안에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꺾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표지판 앞에 서서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승객들은 공항에 도착한 뒤 그때그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생기고 수정이 생기고 이동거리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안 검색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공항에서 승객이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평균 시간은 22분이었습니다. 한국인 승객의 평균은 8분이었습니다. 겐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안 검색에서 가장 느린 부분은 실제 스캔이 아니라 그 전후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구니 앞에 와서야 노트북이 가방 맨 아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통로 한가운데서 벨트를 풀다가 뒤 사람을 막습니다. 주머니 속 생수병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통과한 뒤에는 바로 앞에서 짐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 사이 뒤에 있던 바구니들이 줄줄이 쌓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이미 준비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은 가방 맨 위에 있었습니다. 액체류는 투명 봉지에 담겨 바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벨트는 이미 풀려 있었고 동전과 열쇠도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통과한 뒤에는 짐을 챙겨 바로 옆으로 이동한 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겐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 승객들은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준 지연 지점을 거의 모두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모니터링 룸에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열지도, 이동 경로, 시간 기록.
15년 동안 대규모 행사를 기획해왔고 그 일의 상당 부분은 많은 사람들을 물리적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군중 흐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각 개인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여러 개의 작은 결정을 내려놓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정들이 수백 명에게 쌓이면서 건물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겐지는 마지막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약 화면이었습니다. 두 개의 점수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전체 승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6점이었습니다. 이 규모의 공항에서는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만 따로 계산하면 점수는 93점이었습니다. 저는 겐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행의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항 구조를 알고 있고, 가방 무게가 맞춰져 있고,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비행기가 연착되면 어떻게 할지도 이미 생각해둔 사람에게는 당황할 일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당황할 일이 없으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행이 계획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처음부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겐지가 말을 마치는 동안 라시드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겐지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공항이 겐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일부 표지판 위치를 바꾸고 대기 구역을 재배치하고 안내 데스크 위치도 일부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실제로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이동 경로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터미널 전체 승객 이동 효율이 18%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나라 승객을 포함한 결과였습니다. 라시드는 특별한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일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항이 특정 그룹의 여행자들이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을 관찰하고 그 흐름에 맞춰 건물 일부를 실제로 다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라시드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 아직 더 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 발생했던 시스템 장애 때 일어난 일도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클로에도 더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발견된 분실된 문서도 하나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지금 두바이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2명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이해하는데 그들의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라시드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터미널로 걸어 나갔습니다. 라시드는 저를 모니터링 룸에서 데리고 나와 직원 전용 복도를 다시 걸어갔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들이 이어진 통로를 지나고 직원 2명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는 휴게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문 하나를 통과하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터미널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메인 체크인 홀 바로 뒤쪽,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공개 카운터와 연결되는 구역이었습니다. 라시드는 작은 표지판이 붙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라시드는 그녀를 레일라라고 소개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의 분실물 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항 규모에서 분실물 센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수천 개의 물건이 이 부서를 거쳐 간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보석류, 서류, 어린이 장난감, 약까지. 공항에서 사람들이 두고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을 다 다뤄봤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모든 물건의 목록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레일라는 손에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접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 앞뒤로 출력되어 있었고 표와 작은 도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케이스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인 가족이 두고 간 겁니다. 출발 라운지 좌석에서 발견됐는데 아직 찾으러 온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받아들었습니다. 플라스틱 너머로 문서의 첫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상단에는 굵은 한국어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영어 번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바이 가족여행 마스터 플랜. 라시드는 천천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와 레일라는 한 발 물러섰고 저는 복도에 서서 한 페이지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시간 구조였습니다. 플랜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날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30분 단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시간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오후 같은 대략적인 구분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늦게까지 여행 기간의 하루 전체가 30분 단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시간 칸에는 장소, 활동, 이동 관련 메모, 예상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 메모에는 이용할 택시 회사 이름, 예상 요금, 내린 지점에서 장소 입구까지의 도보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걷는데 걸리는 예상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바이 몰 방문 섹션이었습니다. 이 항목은 오전 7시 30분에 도착해 몰이 열리기 전에 기다린다는 메모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항목 중 하나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스링크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아침에 가장 덜 붐빈다. 거기를 이용할 것.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두바이 몰에 셀 수 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하고 있고 그 건물 안에서 행사도 여러 번 기획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장실이 아침에 가장 덜 붐비는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항목에는 부르즈 할리파 분수쇼에 대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쇼가 저녁 6시부터 30분마다 열린다는 내용과 함께 분수와 부르즈 할리파의 전체 높이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촬영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좌표처럼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앙에서 약간 왼쪽 방향. 가능하면 광각 렌즈 사용.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제목은 한국어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B는 사막 사파리가 날씨나 차량 문제로 취소될 경우를 대비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전체를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장소, 다른 활동 순서, 이동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플랜 C는 기온이 너무 높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날의 완전한 실내 일정이었습니다. 쇼핑몰, 박물관, 실내 시장을 이용하는 동선이었고 각 장소 사이에 에어컨이 있는 이동 경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랜 D가 있었습니다. 이건 활동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페이지였습니다. 상단에는 의료 및 비상 연락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숙박하는 호텔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아부다비 주재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 두바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관광경찰 연락처. 그리고 두바이 병원 중 특정 요일에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는 병원에 대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랍어를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사람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발음 그대로 적어놓은 표현이었습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입니까? 저는 문서를 다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레일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 공항 안내 데스크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직원들이 철저한 준비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배려와 예의를 준비해 왔는지도 알게 되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레일라는 또 하나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 플랜에는 현지 문화와 관습에 대한 메모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 문서에는 아랍어로 아잔이라고 적혀 있었고 일부 상점과 식당이 그 시간에 잠시 문을 닫을 수 있으니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일정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팁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인지 어느 정도가 과한 수준인지까지 정리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여백에는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을 잊지 말자.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 것. 제가 읽는 동안 라시드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다운됐던 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터미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체크인 홀 근처의 비교적 조용한 구역으로 이동하자 앞서 만났던 체크인 슈퍼바이저 유수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벽 옆에 있는 작은 직원용 테이블에 함께 앉았습니다. 유수프는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오전 피크 시간대였습니다. 갑자기 체크인 시스템에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카운터의 화면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프린터가 멈췄고 수화물 태그 기계도 멈췄습니다. 체크인 과정과 연결된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동시에 오프라인이 됐습니다. 기술팀은 복구까지 9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수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뒤 3분이 지나자 체크인 홀의 소음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했습니다. 줄이 갑자기 멈춰버리자 승객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앞으로 나와 상황을 묻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세 곳의 카운터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 승객은 서류 지갑을 카운터 위에 던졌습니다. 2명의 승객은 줄을 벗어나 홀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공항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항의 그다지 우호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유수프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홀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구역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인 단체 여행객이 줄을 서 있던 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카운터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기구역 한쪽으로 이동해 조용히 함께 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동을 막지도 않았고 소음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캐리어 위에 앉아 있었고 서너 명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수프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줄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그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구하는 고갯짓도 아니었고 조급한 표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아봤다는 인사였습니다. 유수프는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구까지 약 2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뒤를 돌아 한국어로 몇 마디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는 더 안정된 분위기가 됐습니다. 몇 명은 자리를 잡고 앉았고 가방에서 마실 것을 꺼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항의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더 키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보상이나 업그레이드 요구도 없었습니다. 유수프는 그 대화가 끝난 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과, 추가 설명, 상급자 연결 같은 표준 대응 문장을 이미 머릿속에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단순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다릴 것이라는 상황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홀을 관리하러 돌아갔습니다. 그 뒤 2시간 동안 대부분의 에너지를 그쪽에 써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복구되었습니다. 체크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때 한국인 단체는 아무런 혼란 없이 원래 서 있던 순서 그대로 다시 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잠깐 일시 정지된 화면이 다시 재생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체크인이 모두 끝난 뒤 무리 중 한 여성이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 앞에 가방을 올려놓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분들과 나눠 드세요. 가방 안에는 한국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었고 카운터 직원 전원이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유수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 2시간을 기다린 승객이 직원들에게 음식을 가져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요. 유수프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라시드는 바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시드는 저를 터미널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웠습니다. 공항 단지 가장자리를 따라 약 10분 정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물시설과 정비 경납고들이 지나갔고 그 뒤로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별도의 행정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라시드는 출입카드로 입구를 통과했고 복도를 따라 건물 뒤쪽에 있는 한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형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책상 위와 주변 벽면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시각화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라시드는 그를 다시 소개했습니다. 겐지 다나카였습니다. 아까 모니터링 룸에서 잠깐 마주쳤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곳이 그가 실제로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앞서 봤던 것과 비슷한 색깔 선들과 점들의 이동 지도들이 있었지만 훨씬 더 세밀하게 분석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몰두하며 연구해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겐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공항 운영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라시드가 사람들에게 설명해온 요약. 수치만으로는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실제 모습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터미널 전체를 통과한 승객 이동을 시각화한 화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빠르게 돌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색깔점들이 통로를 따라 흘러가고 퍼지고 다시 모였다가 멈추고 또 움직였습니다. 겐지는 설명했습니다. 각 점은 추적된 기기 하나, 즉 승객 한 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색깔은 체크인 기록과 연결된 출발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자 유형을 구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색깔 묶음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일반 승객입니다. 움직임을 보세요.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점들은 우리가 평생 공항에서 익숙하게 봐온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다가 속도가 줄어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멈췄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복도를 절반쯤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전체 모습은 작동은 하지만 마찰이 있는 시스템 같았습니다. 어딘가 막힌 곳이 있는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보였습니다. 겐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색깔점 묶음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수요일 오전 도착편의 한국인 승객입니다. 같은 터미널, 같은 시간대, 같은 목적지 게이트입니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점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이동했습니다. 되돌아오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멈추는 점도 거의 없었습니다. 체크인 구역에서 퍼져나간 뒤 곧바로 게이트 방향으로 이동했고 같은 화면 안에서 다른 어떤 그룹보다 빠르게 게이트 구역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그린 경로는 다른 승객들의 복잡한 움직임과 비교하면 뒤엉킨 실타래를 고든 선으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겐지는 다시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이 터미널에서 일반 승객은 체크인에서 게이트까지 평균 2.8km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승객의 평균 이동 거리는 1.4km였습니다. 앞서 들었던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실제 움직임을 보고 나니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고 나면 이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겐지는 다음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검색대 데이터였습니다. 일반적인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연 지점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승객 한 명이 줄을 느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47초. 액체류 봉지를 준비하는 시간 31초. 벨트와 신발을 벗는 시간 28초. 그리고 스캐너를 통과한 뒤 벨트 끝에서 짐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 52초. 겐지는 그 숫자들을 더했습니다. 이 네 가지 지연 지점만 합쳐도 승객 한 명당 평균 2분 30초 이상이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시간당 수백 명의 승객에게 곱하면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검색대가 원활하게 흐르느냐 아니면 줄이 메인홀까지 길게 늘어나느냐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한국인 승객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4가지 항목 모두에서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0이었습니다. 노트북은 이미 가방 맨 위에 있었습니다. 액체류 봉지는 이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벨트는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통과한 뒤에는 바로 옆으로 이동해 짐을 정리했습니다. 뒤 사람의 바구니가 도착하기 전에 공간이 비워졌습니다. 겐지는 말했습니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 지연 지점이 사실상 모두 사라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 분석을 처음 했을 때 그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분석 방법을 3번 다시 확인했고 보안 카메라 원본 영상을 직접 불러와 몇 시간 동안 수동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겐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동 데이터 분석을 10년 넘게 해왔지만 이렇게 복잡한 환경을 일관된 준비로 통과하는 집단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체크인 만족도, 보안 검색 만족도, 길찾기 만족도, 전체 이동시간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한국인 승객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어떤 항목은 10점 차이였고 어떤 항목은 20점 이상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같거나 낮은 항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겐지는 설명했습니다. 준비가 철저한 승객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덜 만난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적으면 짜증나는 순간도 줄어듭니다. 짜증나는 순간이 줄어들면 전체 경험이 더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족도 점수는 그 결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겐지에게 물었습니다. 공항이 이 데이터에 실제로 어떤 대응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3번째 화면을 열었습니다. 터미널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곳에 변경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옮겨진 표지판, 새로 구성된 대기구역, 위치가 바뀐 안내 데스크들이었습니다. 각 변경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겐지는 중앙보안 검색대 근처의 한 변경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특정 복도를 계속 우회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석해보니 그 구간의 안내 표지판 하나가 사람들을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옮기자 그 구간 일반 승객 흐름이 약 12% 개선됐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터미널 끝쪽 게이트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다른 승객보다 일관되게 게이트에 일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대부분의 승객이 잘 사용하지 않는 두 탑승동 사이 연결 통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표지가 부족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던 길이었습니다. 그 통로에 안내판을 추가하자 그 이후 일반 승객의 평균 게이트 도착 시간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겐지는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터미널 전체 지도였습니다. 총 14곳의 변경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가운데 하나인 이 터미널에서 14가지 물리적 또는 운영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경은 하나의 데이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이 건물 안을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겐지는 말했습니다. 이 14가지 변경이 시행된 뒤 석 달 동안 측정한 결과 터미널 전체 승객 흐름 효율이 18%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인 승객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온 모든 승객에게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겐지의 설명이 끝났을 때 라시드는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결과죠. 잠시 멈춘 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바이에서 살며 일하고 있는 한국인 2명을 만나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그 통계 뒤에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날 저녁 두바이 마리나에서 만남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닫고 겐지의 화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에는 14개의 변경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건물 안을 이동하는 방식 하나가 그 건물 자체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쉽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본 적은 많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의 준비 방식과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여행 준비였을지 모르지만 그 준비가 모이면 도시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라시드를 따라 다시 차로 걸어 나갔습니다. 라시드는 그날 저녁 두바이 마리나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해 두었습니다. 마리나는 공항 지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곳이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인공수로를 따라 높은 주거용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수변 산책로에는 걷는 사람들과 야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그리고 물 위를 오가는 보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지고 있었고 운하를 따라 조명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한국인이었고 30대 중반이었으며 두바이에서 7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 중동 전역의 물류와 운영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 지혜는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하자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공항에서 본 일들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두바이에 처음 왔던 7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직장에서도 상점에서도 심지어 살고 있는 건물에서도 가장 자주 듣던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분이세요? 아시아 얼굴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추측이었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며칠에 한 번 정도는 반복되는 질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추측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는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려는 중립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질문에는 이미 어떤 인상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 건물에서 일하는 한국 분들도 항상 준비가 철저하더라고요. 한국인 동료들이 있는데 팀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단순히 국적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인상을 확인하는 질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상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그 이유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살고 일하는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행동의 기록을 쌓아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 회의에 준비해서 오는 것, 공용 공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 줄을 밀지 않고 서는 것, 필요하기 전에 기본적인 아랍어 표현을 미리 익혀두는 것. 이 행동 하나하나는 크게 눈에 띄는 일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쌓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두바이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에 한 겹씩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그림이 충분히 분명해졌을 때 사람들은 개인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어떤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몇 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민우였습니다. 그는 글로벌 물류 분야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디지털 노마드라고 소개했습니다. 원격으로 일하면서 여러 도시를 이동하며 생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도시에서 충분히 머무르며 일하고 그 도시의 환경을 경험한 뒤 다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워케이션으로 두바이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일과 여행을 함께 하는 방식이었고 이미 3주째 머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워케이션이 실제로 하루 동안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우는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두바이는 서울보다 5시간 늦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두바이의 오전 시간이 한국 고객들과 파트너들의 업무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와 통화, 실시간 업무를 오전 시간에 집중해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보내고 나면 오후는 자유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도시를 돌아다니고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방문하고 작업 중인 콘텐츠 아이디어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 도시에서 생활해봤지만 두바이가 특히 잘 맞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인터넷이 빠르며 도시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몇 주를 머물러도 흥미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두바이 체류 기간 동안 그는 여러 곳에서 일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사막 리조트 안의 카페에서 일한 적도 있었는데 창밖으로 버기카가 지나가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크리크가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작업 공간에서도 일했고 금융 지구의 공동 작업 공간에서도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장소에서 다른 여행자들에게 종종 질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서양 관광객이나 유럽 원격 근무자들이었습니다. 휴가처럼 보이는 곳에서 왜 일을 하고 있나요? 민우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휴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일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거의 끝날 무렵 민우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나라 사람들이 당신이 온 곳에 대해 만들어가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줄을 서는 방식, 식당 직원에게 말하는 방식,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고서 전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그동안 모은 모든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겐지의 데이터 분석,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접 측정했던 스톱워치 기록, 레일라가 발견했던 가족 여행 계획 문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던 날 유수프가 들려준 이야기, 클로에가 기내에서 경험했던 장면들, 그리고 두바이에서 살아온 지혜와 민우가 말해준 변화의 이야기까지.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용한 혁명, 한국인 여행자들이 입증한 시민의식의 힘. 저는 이 보고서를 제가 일하는 에이전시의 이사회에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고참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트렌드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캠페인도 없었고 국가적인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개인의 행동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한 문화가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실제로 변화시킨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향후 이벤트 기획과 서비스 설계 분야의 핵심 사례 연구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공유된 뒤 라시드는 두바이 공공기관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반응이 꽤 컸다고 전해졌습니다. 서비스 업계 관리자들은 직원 교육에 이 보고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한국인 승객 사례를 신입 객실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 나라 출신 승무원들이 스스로 2가지 한국어 표현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에게 이 말을 건네면 남은 근무 시간 내내 힘이 되는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다시 한번 공항에 갔습니다. 라시드가 알려준 수요일 오전 서울편 도착 시간에 맞춰 터미널 3을 걸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약 20분 동안 서서 지켜봤습니다. 유수프가 말했던 장면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미 손에 들려있는 여권들. 누가 요청하기도 전에 정확한 위치에 놓인 가방들. 다른 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조밀하고 반듯한 줄. 그 다음에는 출발 구역으로 들어가 게이트 근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해 자리를 찾고 앉고 휴대전화를 보고 커피를 사고 안내판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것, 직원들이 묘사했던 이야기, 터미널 지도 위 14곳의 변경 지점, 그리고 한 가족의 여행 계획서 속에 담겨 있던 4개의 비상 계획과 발음 표기된 아랍어 문장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서울편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한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관과 태도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가운데 하나의 구조를 실제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저는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창한 선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준비하고 배려하고 약속을 지키는 행동들이 쌓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이 쌓이자 결국 건물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터미널을 나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이미지는 거대한 정책이나 화려한 홍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된 1분이 시스템 전체의 18%를 바꾼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국 나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미 몸소 실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엔젤라가 목격한 이 조용한 혁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한국인다운 품격이란 무엇인가요? 혹은 해외여행 중 겪었던 잊지 못할 칭찬의 순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영상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